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158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욱인입니다. (4.19) 혁명 65주년에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그리고 국힘당까지 반헌법 세력을 무너뜨려왔던 시민의 힘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 올해 4.19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역사적 맥락이 있네. 이게 부정선거, 뭐 이렇게 내란, 독재 등등. 그렇죠. 왜 특정 정당 계열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또 역사성이라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항상 본인들이 그걸 다 하면서 다른 당에 프레임을 씌우죠. 부정선거하는 거 아니냐? 너네 사실상 쿠데타 내란 아니냐? 독재 아니냐?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작 특정 정당 계열만 이런 것을 해온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많이들 제도가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제도와 문화. 근데 이런 걸 보면 같은 제도 하에서도 그렇죠. 일관성이 보이잖아요. 왜 한쪽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새삼스럽게 또 하게 되네요.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선 전국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정권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까? 우리가 정권 교체하려고 이렇게 애썼냐?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 건 기본적인 얘기긴 그렇죠. 한데 교체되면 그래도 낫겠죠. 지금보다 나아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럼요. 근데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내 삶이 정말 이전과 달라진다, 나아진다. 이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죠. 네네. 박근혜 탄핵 때도 겪어봤던 것이고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냥 바꿔봤는데 못 살겠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정말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된 거긴 한데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세력을 조직하고 사회 대개혁을 쟁취해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정권 교체는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때는 좀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됩니다. 대선 전국일수록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정말 우리가 이 상향을 그리면서 큰 방향을 좀 설정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니까 오히려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로드맵을 이제 차근차근 세워나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158회 2부는 꿈만 같은 원주를 준비했는데요. 내란부터 파면까지 120일 넘게 윤석열 퇴진 운동을 실무적으로 이끈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소회와 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좀 목이 메어가지고 벌써부터 120일이 주마등 같이 그 120일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란 속의 퇴진 이후 사회 대개혁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최은지 아카데미의 친구들 대표 그리고 이재경 민주노총 원주지역 지부 사무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러 가보실 거고요. 그 전에 저희 홍보 한번 해보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자막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역시 QR코드로 나가고 있어요.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럼 원주하는 척 158회 2부 꿈만 같은 원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유토피아로 가는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상상, 꿈만 같은 원주. 122일간의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일선에서 이끈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최은지 아카데미 친구들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출연이십니다. 그러네요. 어느덧. 저희가 지난번에는 사실 앞으로는 좀 일상적인 주제로 대표님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했는데 또 이게 아주 맞아요. 묵직한 주제로 또 그러니까, 출연을 부탁드리게 됐어요. 문막 은민으로서 나오게 그러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더 사안이 커진 느낌도 있고 맞아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가야 하느냐 내가 뭐야? 내가 이런- 뭐라고? 이런 그리고 어느덧 아카데미 친구들 대표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 대표까지 이제 되셔서 또 그렇네요.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네. 잘 이끌고 계시죠 또 아카데미 친구들을. 네. 이렇게 부담을 더해. 아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게 시작하나? 네. 방금 전까지 되게 안 콩닥거렸는데 나 지금 되게 콩닥거려. 자, 그럼 이어서 턴을 넘겨서 오늘 첫 또 출연을 해주시는 민주노총 원주 지역지부의 이재경 사무차장님 아유,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오늘 또 첫 출연이시니까 뭐 자기 소개 또 간단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주의 뉴스룸이라고 볼 수 있는 원주하는 쪽에 또 무한한 영광으로. 예, 저 민주노총 항상 이렇게 저희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주시는 분들마다 네. 뭐 감사할 따름이에요. 풀뿌리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쵸. 안 돼, 우리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돼. 아니 오늘 방송 전에 굉장히 긴장하셨다고 그래요.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긴장이 그러셨는데, 돼가지고. 뭐 편안하게 예. 평소 하시던 말씀 오늘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 너무 저희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에서 일하고 있고 아카데미 친구들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뭐 지역의 여러 기후정의 원주행동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의 여러 곳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주의 어떻게 보면 노동 사회 운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활약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실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또 최은지 대표님도 지금 일선에서 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쨌든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의 또 전선 일선에서 뛸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이 항상 또 그렇게 활약을 해오셨기 때문에 활동을 뭐 활약까지는 아니고요.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정권 퇴진 어쨌든 운동 관련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12.3 내란 당시 상황으로 좀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0일 전이네요. 그래서 오. 122일 전이죠 훨씬. 네. 12월 3일 밤 10시 23분이었습니다. 네. 그때 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담화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재용 차장님은? 제가 12월 3일이 제가 주민번호 앞자리가 891203. 그러니까 12월 잊을 수 3일. 없는 날이야. 야. 12월 3일에 거기 장미공원 아니다. 저기 단계택지 인근에서 그 생일 술상을 하고 있었죠. 그 직장 동료들하고 생일 술상을 하고 있는데 막 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폰이 계속 울려서 누가 갑자기 아니 무슨 계엄이 발표됐다. 난 뭔 소리야 이게 21세기에 지금 무슨 계엄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진짜. 새로운 생일 이벤트인가? 생일 이벤트 치고 너무 아니 그 요새 그 가짜 문자 보내는 뭐 그런 어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장난치거나 뭐 네. 그런 건가도 했고 그 요새 뭐 딥페이크 이런 게 워낙 화제니까 누가 무슨 윤석열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서. 붙여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건가 약간 처음에 현실감이 없었죠. 근데 이게 막 메이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와. 연합뉴스가 뭐 계속 속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날 어쨌든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네.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생일을 즐기고 있었던 평범하게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그 테이블에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척 물어봤지만 같이 정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계엄을 발표했대요 이랬는데 정말 다 일순간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어안이 벙벙했고 주변에서도 다 수근수근거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맞아, 있고. 그때 그 호프집에 주변에 테이블이 꽉 차 있었는데 몇 맞아. 개 한 네다섯 테이블이 쭉 있었는데 다 이거 폰을 갑자기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웅성웅성대면다가 몇 팀이 먼저 나갔어요. 또 그거를 보더니 황급하게. 맞아. 그 다음에 저희가 정신 차리고 집에 가. 그러니까 난 들어서 우리 옆 테이블에 있던 데는 야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분들도 뭐 어쨌든 좀 어딘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가 보다. 우리 같은 빨갱이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도 나고. 은지 대표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도 891203 사실 1차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생일 파티. 어떤 네. 누군가의 생일 잔치에 같이 있었고 사실 저는 이제 1차까지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다음 날 12월 4일이죠. 그날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하고 시청에서 집회를 계획해 놓고 있었고 이제 집회 신고까지 다 해놓고 보도자료까지 또 다 뿌려놓고 이러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자야겠다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빨리 잔 거예요. 그럼 이 발표된 순간에는 자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구나. 네, 저랑 똑같군요. 네. 아, 자고 계셨어요? 저 그랬구나. 자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대화를 안 나눠봤네. 그 순간에 뭐 하고 그래요? 있었는지. 저희 그땐 자고 계셨다?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벌써 기억이 안 나. 120년. 그랬구나. 근데 그러니까 시화를 어. 재우다가 그날 또 이렇게 가끔 가다가 같이 자는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 맞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다 네. 끝나버린. 이렇게 자고 이러다 제가 그래서 한 12시? 한 11시, 12시쯤 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딱 깨서 보통 핸드폰 보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한참 와 있길래 저도 그 연합뉴스가 알림 한참 와 있길래 봤더니 하고 꿈인가 하지. 진짜 그때 이게 믿기지 않았던 순간이 떠올라요. 저도. 그러니까 원래 아카데미 친구들 얘기 들어오면 아카데미 친구들이 원래 다음날 다른 사안으로 법적 그렇죠. 대응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기자회견을 또 네. 집회를 준비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전날에 그렇죠. 개혁이 네. 터지는 그리고 시국이 나서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저도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우리 상지대 선배님 박주환 네. 먼저 마이클 무어. 네, 언제 박주환 마이클 교육에 전화 왔다. 무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나? 그래서 거의 11시 뭐 이럴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야 큰일 났어. 이러는 이게 그렇게 딱 던지면 야. 사실 뭘까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계엄 터졌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안 믿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야 빨리 너 잤어? 빨리 일어나서 TV 봐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거실에 나가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일찍 주무시니까 불 다 꺼져 있고 TV를 딱 틀었는데 이제 전 난리가 난 거예요. 속보가 계속 막 나오고. 전 난리가 났고 이제 또 아침들 어떡하나 이제 또 고민도 됐고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랬던, 그 마음이 가장 모두에게 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엄에 대한 걸 한 번도 그쵸.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계엄이 정확히 뭔지도 와닿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개념상으로야 뭐 비상한 조치를 했다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이 당장 어떻게 바뀌는 거고 이런 게 와닿을 겨를도 없었고 그쵸. 그 당시에는 그냥 뭔가 맞아. 뭐 아무튼 뭐 격변이 생겼구나 맞아, 이런 짐작만 맞아. 할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만 남아 있잖아요.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는 터지려나? 그때 별의별 뭐, 상상이 막 맞아요. 되는 네. 거예요. 통행 금지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왔으니까 되게 그 당시에. 무서웠죠. 저도 이게 계엄을 발표했던 순간보다도 조금 더 확 다가왔었을 때는 포고령 내용이 맞아요. 좀 그러니까. 공유됐을 11시 때가 이후에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약간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워딩이 것 같아요. 굉장히 셌고 막 맞아요. 처단한다 막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당장 아치는 내일 아침 집회를 해야 그쵸.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걱정이 일단 생길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또 펼쳐오고 계셨으니까 일정 부분 또 일가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터지면 거기에 어떻게 저항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나름 뭐 경험적으로 갖고 계셨을 텐데 계엄은 처음이란 말이야. 계엄은 매뉴얼이 없잖아. 이거 웬만한 지금 요즘 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선배 세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즉각적으로 이거는 뭔가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중앙에서 곧바로 이제 어떤 비상 회의들이 열리고 이제 사실 저희한테는 비상 대기령이 내려왔었어요.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 지역 본부나 지역 지부도 뭐 사무실 대기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이제 꼴랑 해봐야 30
일곱밖에 안 먹었는데 계엄을 겪어봤을 리가요. 근데 저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포고령이 나왔을 때, 포고령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집회 시위를 무슨 금지하고 무슨 처단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 언론 활동 뭐 정치 활동 금지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그날 밤에 사실 이제 그 술자리를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헤어져서 각자 일단 집에 가서 이제 뭐 상황을 좀 상황도 보면서 그 옷장에 있던 롱패딩을 꺼내고 거리에 나갈 준비를 거리 고생했는데. 고생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런 패딩 꺼내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이제 같이 같은 동에 이제 5층에 또 우리 동료가 사는데 저희 동료랑 같이 집에서 있었죠. 불러서 집에서 같이 뉴스 보면서 같이 이제 상황을 보고 그러고 있었죠. 그럼 그 계엄 해제될 때가 한 새벽 4시 좀 넘어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셨던 거죠? 네, 그랬죠. 계속 지켜보다가 살짝 자고 아침 바로 집회를 나갔죠. 아침에 그때 8시 8시 반. 8시 집회를 했으니까. 네. 은지 대표님도 다 쭉 보시고 네, 새벽까지. 다 보고 그 이후에 상황은 사실 변동이 없겠다. 이후에는 뭐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조금 자고 근데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계속 뛸 거 아니에요, 계속 심장이. 조금 불안하고 맞아. 그런 상태로 거의 한두 시간 잤나? 저도 그리고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 12월 4일 오전 8시에 원주시청 앞에서 원주는 첫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그러면은 뭐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이제 바로 준비를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1시 정도 10시 반에 계엄 선포가 되고 포고령 나오고 한 12시쯤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장 카톡이나 이런 게 어쨌든 카톡은 국내 회사니까 이게 차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원주 지역에 이제 어쨌든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 정당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망라해서 텔레그램 방에 다 초대하는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지금 한 4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게 그날 밤 만들어진 거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저도 봤는데 계속 막 초대가 되더라고요. 대박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새벽 전화번호부에 있는 거 다 초대를 한 거죠. 원주 사람들은 다 초대를 해서 텔방을 만들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내일 아침에 당장 집회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거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 상황을 보면서 계엄 해제가 돼도 이거는 거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황 끝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죠. 계엄 해제가 됐어도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엄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집회를 아침 8시 반에 한다, 시청 앞에서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아침 집회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고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지역 연대체를 만드는 회의를 곧 이어서 바로 진행한 거죠. 아침 집회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적인 좀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터졌을 때 거기서 일순간 이게 뭐지 당황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겪어본 세대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그렇죠, 세대도 그렇죠. 익히 들었던 또 세대들 또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즉각적인 행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동력이 되지 않나 초창기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되게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모든 그 분야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진짜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저희 지부장님이 시킨 대로 어쨌든 조직적인 네. 움직임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맞아요. 나타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그날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 운동 본부가 결성이 됩니다. 보면은 한 20여 개의 노동 시민 사회 종교 단체 또 정당까지 아우르는 원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 그 투쟁을 이끄는 조직이 됐는데 일단 민주노총 원주 지역지부 들어갔고 아카데미의 친구들 그리고 원주 시민연대 뭐 평화통일 원주 포럼
원주 여성 민우회, 뭐 천도교 원주교구, 성공회 원주교구, 그리고 뭐 정당은 뭐 개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조직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뭐 노동당 등등등 거의 뭐 원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세력은 다 망라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의제가 또 심각한 사안이었으니까 한 번에 다른 사안 같으면 이렇게 다 모이기가 사실 결집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하나로 좀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원주에 뭐 강원도의 다른 지역이라고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시민사회 연대체가 그렇게 좀 활성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뭐 연석회의라든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그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좀 다 새로 모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새삼 다시 좀 발족을 하게 되지 않았나. 뭐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나눠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첫 시작이 됐고. 근데 이 운동본부에서 어쨌든 앞장선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과 아카데미 친구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숙명과도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장섰나? 일단은 민주노총은 늘 길을 열어왔었고, 네 이번에도 가장 화두였지만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좀 앞장을 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뭐 지부장님이 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직감을 하셨죠, 근데 이게 터졌을 때. 어쨌든 이거 결국 나는 앞으로 몇 달은 쉽지 않겠다. 롱패딩을 꺼낼 때. 그러니까요. 롱패딩 이거 다시 장롱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이 롱패딩. 예, 그 뭐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어쨌든 윤석열이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도 민주노총 저희 지부장님이나 민주노총 활동가들끼리 했던 농담이 이제 우리 성숙이다. 민주노총의 성수기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임기 내내 성숙이다가 이제 극성수기를 맞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 예, 직감 당연히 했고, 예, 이거 당분간은 1년 내내 성숙이야. 아니니까. 당분간은 뭐 인생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생일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생일 이후로는 멈춰, 계속 그냥 멈춰있네. 멈춰 있는 시간이 멈춰 있는 상황이 생일 이벤트가 너무 고약하고 길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예, 생일. 진짜. 반면에 또 아카데미 친구들은 어쨌든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이 원주에서 가장 활동력이 높은 또 시민 단체로 거듭난 상황이고 원주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죽어 있던 이 시민사회 생태계에 새로운 또 활력을 또 불어 넣었다. 가장 전투적으로 또 투쟁적으로 또 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즉각적으로 여기 결합을 하고 또 주도를 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또 아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해왔던 거는 사실 뭐 아카데미 극장 보존이라든지 이런 문화 예술 쪽의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본격적인 정치 의제로 어떻게 보면 뛰어드는 셈이라서 한편으론 그런 점도 고민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친이 윤퇴진 운동까지 해? 약간 이런 반응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다음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아까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아친들이 정말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이렇게까지 결합해도 돼? 이게 선 행동 후 그렇죠. 고민을 나왔다. 그냥 나갔고 뭐랄까 이제 그 저희 사실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집회 준비한다고 박스를 잔뜩 주워 놨었어요. 저희가 항상 재사용을 하는데 저거 손피켓 만들 만들려고? 때 그래서 그거 들고 두꺼운 매직 들고 그냥 바로 나갔던 것 같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저희만 있었다고 하면 되게 좀 사리고 무섭고 되게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은 선배 시민들이 그간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고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광장으로 나가야 해라는 어떤 그런 되게 뭐랄까 용기 있는 그런 제안들이 나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 내부에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친들하고 같이 테이블이 생기면 윤태본에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설득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전의 아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 뭐 문화 예술 이렇게 딱 떼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친이 집중했던 사실 의제라는 것도 다 우리 사회, 정치 사회, 그렇죠. 경제 문화의 이 음. 모순들이 다 얽혀서 벌어졌던 것이 아카데믹 입장도 철거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괴였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정치 의제에 뛰어드는 게 사실은 뭐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한번 정리해야 하는 또 시간이 필요했고 그게 이번 기회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아니 근데 내부에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없었어요. 공감대를 다들 많이 또 네, 형성을 하게 맞아요.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극장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개발의 네. 논리 그리고 문화 예술의 어떤 뭐랄까 이 정책에, 네. 이 정책에 대한 그렇죠. 불만들이 있었고 계속 이거를 탄압받고 있는 와중이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정권의 그 힘이 지역으로 또 내려온 거이기도 하니까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카데미 아친의 이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지역의 민주주의를 계속 세워나가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됐던 가장 큰 모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닥칠 줄은 이렇게 이렇게 지역의 갑작스럽게. 민주주의를 세워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민주주의를 또 세워나가는 어. 과정으로서 네. 네. 근데 어쨌든 일정 정도 그런 고민들과 토론을 해왔고 또 아까 박스를 많이 가져오고 있었다고도 했지만 준비된 또 조직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잘 되지 않았나 싶은 그 생각. 박스가 어쩌다. 어찌나 빳빳한지 아직도 건강하게 저희 사무실에 살아요. 잘 구해오셨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쌓여온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이 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투쟁 그럼 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1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였습니다. 원주시민 승리 보고대회까지 합치면 그래서 원주시민 행동의 날은 26차까지 이제 열렸는데 정말 많이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매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매주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강원 감염과 이제 의료원 사거리를 항상 지키셨습니다. 그 광장으로 만들었죠 원주에. 일단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한 겨울을 3월, 다 보냈어요. 모두가 사실 평균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건 3월 중순이었잖아요. 빠르면 뭐 2월 말도 된다 이런 맞아요. 희망회로도 네, 있었죠. 그리고 워낙 이제 사실 박근혜 때보다도 확실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야말로 사실 좀 이번 건에 비하면은 애매한 거였죠.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 개입, 국정농단인데 이제 뭐 그 자기 지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한 거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석열은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 특수부대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심지어 실시간 생중계됐죠. 맞아요. 다 봤는데 전 국민이. 그거를 이렇게 오래 끌 줄 사실 몰랐죠. 역대 최장 심리인데 이렇게 길어질 줄 솔직히 몰랐죠. 예. 매 집회마다 근데 26차 또 27차죠 승리보고대까지 하면 매번 뭐 방송차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피켓 나눠주고 뭐 핫팩도 다 배부해드리고 뭐 다과 음료 준비하고 발언자 섭외하고 뭐 공연팀도 다 준비해서 세팅해주고 이거를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석 달 넉 달 되는 기간 동안 아니 뭐 제가 다 두 분이 어쨌든 또 실무를 맡으시면서 또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한 힘든 겨울을 또 보내셨는데 근데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뭔가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었어. 좀 시원스럽진 않더라도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윤석열 탄핵 파면 과정은 답답함의 연속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동력을 이어가는 고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안도 한 번에 안 됐잖아요. 2차까지 가는 끝에 됐고 결국엔 그것도 정말 어렵사리 입탈표가 나와서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정말 뭐 1차 집행 실패해서 2차 때 뭐 힘겹게 해가지고 또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뭐 탄핵 심판 변론 이후에 또 한동안 선고기일이 안 잡힌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도 벌어졌고 이거 정말 웃으면서 걸어 나왔잖아. 아 진짜 그 모습 보는데 와, 화딱지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당연히 이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목소리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광장을 지키셨던 입장에서는
이게 고비마다 어쨌든 사람들 다시 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오셔야 합니다. 하면서 광장을 또 이어가는 측면이 있었던 건데 그런 좀 고민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고민이 깊었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날이 더 추워지고 특히 1월, 2월 넘어갈 때 2월 초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사람들도 지치고 춥고 저도 지쳐가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지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동력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퇴진 투쟁 때하고는 달랐던 거는 그때는 확실히 광장이 뭔가 압도적인 힘이 있었고 지금 이번 투쟁하고는 다르게 그 다른 광장이라는 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의 광장이라는 게 이번에 등장을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오히려 아리까리하게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지금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식. 분명히 이게 내가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광장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고 여기 서로 계속 얘기하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됐으니까. 마치 다퉈볼 여지가 있는 쟁점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공교롭게 무선고가 좀 계속 미뤄지거나 야, 이거 현재도 현재도 고민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쉬운 거 아닌가 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 여지가 있나 봐. 그 불씨를 계속 거기에 불쏘시개를 이렇게 넣어주는 꼴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프레임에도 대항을 해야 하는 어떤 운동본부의 고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힘 정치인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히 그렇죠. 지난 뭐 박근혜 때 뭔가 배운 게 있는 건지 그거에 같이 상대적으로 일치 단결했죠. 민주주의라는 어떤 대전제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자꾸 했잖아요. 특히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 많이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은 더 헷갈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장의 동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사람들을 계속 불러모으고 저도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올리셨던 게 전파하려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진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고비들을 우리가 계속 맞이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또 함께를 해야 된다. 광장에 나와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마 그런 고민의 좀 산물이 아니었나 싶게 생각하고 생각해보니까 원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열린 것도 박근혜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싶고. 이번에 한 번이긴 했지만 꽤 규모가 있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백 명이 참여한 네. 집회였고 그런 걸 봐도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은지 대표님도 좀 이렇게 쭉 광장을 지키시면서 그런 고비 또 답답한 순간 뭐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또 살짝 다른 면이기는 한데 이제 계엄 딱 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저녁에 계속 가명해서 촛불 집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저는 사실 그 전에 뭐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든지 이럴 때 참여를 못 했었어요. 근데 원주에 그 가명이라는 되게 상징적인 공간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양초를 나누고 핫팩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정말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터지듯이 막 사람들이 막 나오는 모습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고 그래도 원주가 다들 뭐 다 죽었다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저력이 있다. 저력이 있다. 저항 실천의 도시라는 게 괜히 저항 나온 실천의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래도 같이 함께 이거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버티셨던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나가야지. 정말 몇 명이 오더라도 피켓 나눠드리러 또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전전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되게 이렇게 나랑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원주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욕을 하지? 저 일인시나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그런 분들 이런 경험을 사실 길 지나가는데 왜 욕을 하니? 생판 모르는 그렇죠. 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생소하긴 했지만 뭐랄까 이게 사람인지라 굉장히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다 물론 알고 저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알지만 내상을 입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게 네. 좀 쌓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또 나가면 와씨 또 나가면 또 그 저런 소리 듣겠지? 뭐 그런 약간 그냥 개인적인 좀 힘듦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도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다들 정말-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직을. 모두가 다 어. 마찬가지였겠죠. 모든 시민분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죠. 각자 자기 일도 하면서 아침도 아침 사업 꾸려가면서 또 저희 재판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 대응 한참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재판도 받아가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음 한켠이 되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짜증나는 상황이었죠. 이거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피로감이 당연히 또 있죠. 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물론 뭐 세상 만사 다 변수들 투성이지만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형 변수가 너무 그것도 오랫동안 삶을 잠식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유쾌한 경험일 리가 절대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마냥 이렇게 좀 무시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어떤 그렇죠. 사안이다 보니까 네. 막상 또 근데 끝나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그 아쉬움은 어디서 걸까요? 극성수기가 끝났다라는 마음에 네. 막상 또 끝나니까 타고난 운동가이십니다 정말. 아쉬운 뭔가 더 하고 할 게 더 남았는데. 네. 근데 사실 4개월 동안에 중간에 지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실 광장의 동력이 떨어졌던 거는 이제 시민들 동력이 떨어졌던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그때 한참 이걸 준비하고 만들던 사람들이 좀 약간 지치는 피로가 운동본부 그런 내 이유도 있었던 것 분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막상 이제 땅땅땅 하니까 그때 지치지 말고 더 할 걸 이런 생각도 오히려 그런 마음 드셨어요? 들긴 들었어요 조금. 예. 그래도 어쨌든 122일 굉장히 치열하게 끌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 집회의 글쎄요 뭐랄까요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박근혜 집회와의 차이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 탄핵 집회는 이전과는 달랐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도 촛불 집회 그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그 당시에는 사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운동 세력을 굉장히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잖아요. 광장에서 소위 말해서 깃발 내려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될 정도로 외침이 그래서 정파성이 없는 순수한 시민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고 지난 박근혜 탄핵 집회를 보면은 그 정도의 뭐 배척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시민과 시민 사회 간의 운동 세력과의 좀 거리감은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융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는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 그 말로 상징될 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 재운동 세력들과 시민들이 전부 결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좀 간 측면이 있지 않나. 두 눈을 라는 질끈 생각이 감으시는데요. 들거든요. 저는. 네. 거기서부터 일단 오늘 어지러워지는 것 컨셉인가 같아서. 보다. 오늘 방송의 컨셉인가 봐. 그래서 뭐 달라진 게 많잖아요.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민중가요부터 케이팝까지 다채로운 셋 리스트들이 펼쳐지기도 했었고 그 참여하신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그런 걸 좀 실감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지역을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앙 단위로 가도 그렇고 예. 전국적으로 뭐 어쨌든 원주는 서울이 가까워서 이제 서울 가는 버스를 더 다른 강원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버스 운행을 많이 해서 이제 서울에 자주 갔는데 확실히 그거는 있었어요. 박근혜 퇴진 투쟁 때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권과 일반 시민의 어떤 사이의 어떤 경계나 벽이 이제 그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무너진 게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었고,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나? 저는 그 좀 낯간지러우세요? 좀 그런 말 들으면? 낯간지럽다기보다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좀 과장이다. 어떻게 보면.
과장도 아니고 이제 과장이면은 이제 진실을 크게 부풀리는 건데 그 진실의 로우 원소스조차 지금 좀 네. 불명확하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이제 현장 조합원들을 이제 광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걸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스스로는.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지금 있는 평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층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극 복무하기는 했고 이제 시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길을 연다 뭐 이런 거를 좀 붙여준 것 같긴 한데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약간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겸손한 좀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가격 아니신가.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또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평가를 지금 하는 네, 중이다. 네. 또 그런 자세가 또 굉장히 또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다음 운동을 위해서는. 은지 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 투쟁의 또 특징 중 하나는 뭐 사실 그 동안에도 2030 여성들은 늘 참여해 왔지만 늘 뭐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로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단 말이에요. 요란스럽게.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 현상은 나타나긴 했습니다. 막 2030 여성이 다 주도했다 막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또 참여하신 입장에서 또 서울도 다녀오셨잖아요. 광장도 다녀오시는 입장에서 좀 어떠셨어요? 이번에 쭉 이 집회 지켜보시면서. 뭐 말씀하셨지만 광장에 늘 여성들은 있었고 그렇죠.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응원봉이라는 거 저는 사실 팬덤이 없어서 없어요 집에 응원봉이. 응원봉이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생소한 그림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 시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응원봉을 꺼내서 가방에 삼각김밥을 넣어서 광장에 나올 정도로 정말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서울 집회에 갔을 때 어쨌든 사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에너지와 우렁찬 맞아요. 쩌렁쩌렁하게 진짜 쩌렁쩌렁한- 뒤에까지 다 들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받은 감동들도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저는 기각되는 날 갔어요. 기각이 뭐죠? 소추한 의견. 소추한 의결날. 소추한 의결. 죄송해요. 그날 딱 갔는데 와 저는 진짜 땀 흘림이라는 게 인공 지진을 이런 거구나. 와, 그래서 정말 놀랐고 그리고 뭔가 사실 정말 지역이랑 서울 집회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지역의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원주만의 어떤 집회를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느꼈던 거는 정말 민중가요를 배우고 누군가는 다시 만난 세계를 배우고 K-팝을 그런 배우고. 모습들이 굉장히 뭐랄까 생경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다. 저도 실제로 원주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틀었을 때 정말 그거 부르느라고 목이 다 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또 감동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제 저희가 가사지를 이렇게 뽑아서 드리고 네. QR로 이렇게 또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느껴보시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사실 민중가요를 그렇게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또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는 가사들이 많잖아요, 민중가요들은. 그래서 또 그렇죠. 그거를 저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어떤 느껴지는 뭐랄까 이렇게 교감 같은 게 있었고 그 힘으로 이 긴 시간들을 버텼던 것이 아닌가. 그게 이번 광장에서의 어떤 좀 특징,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 장면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또 운동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운동을 하시던 시민사회 운동 세력과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교적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결합이라는 점이 그러니까 민중화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들고 위플래시에 맞춰서 우리 어떻게 보면 선배 운동 이 세대 분들이 또 몸을 흔드는 장면 그 자체가 또 뭔가 묘한 또 감정적인 어떤 동요를 좀 일으켰다 감동을 줬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고 원주의 어쨌든 광장에서도 그런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또 서울에서는 그 규모에서 오는 그 울림이 또 그렇죠. 있지만 또 지역에서는 그 규모는 작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이 또 연결되는 그 감각이 더 극대화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네. 원주의 광장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이번 또 집회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은 우리가 박근혜 집회도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라는 딱 용어가 뿌리 깊게 박힐 만큼 그냥 서울 중심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회하면 다 광화문이지, 다 광화문 가야지. 그래서 광화문에 뭐 200만, 300만 뭐 이렇게 모였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집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그래도 많이 돌아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다른 전국 각지 뭐 광주, 대구, 부산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점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광장이 열리고 좀 다채로운 발언들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뭐 유명했지만은 뭐 저는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TK의 콘크리트를 TK 딸이 부순다라는 또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데 근데 원주의 광장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원주의 광장은 좀 이런 흐름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모먼트나 발언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실무자로서 느꼈던 아쉬운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 그냥 감동 마니아예요. 감동을 또 받았던 좋아요. 건 네. 그 비상행동에서 내려오는 그 전국 집회 지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점이 다 찍혀 있고 네네. 몇 시에 어디에서 한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많이 없었는데 그거를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요새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들의 그렇죠. 인간들이 인간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대규모 집회, 정말 코앞에 사람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역은 어쨌든 좀 여유로웠고 공간 자체도 여유로웠고 막 사람이 그래도 우리 나름 한 처음에 500명 정도 모여 그 집회도 있었죠. 음, 원주에서 아무튼. 상당히 대규모 집회죠. 그 정도면. 그랬지만 어쨌든 서울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밀도였고 네. 그래서 약간 나는 서울 집회 갈래, 나는 원주 집회 갈래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선택권이 어쩌면 주어지는. 그럼에도 원주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또 할 수 있었다. 집회에 누구라도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게 확실히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회는 굉장히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거기 뭐 출연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만한 분들이 또 공연을 펼치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차이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광장마다 시군별의 또 특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횡성에 그 집회를 잠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랄까요 또 원주와는 또 다른 매력의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좀 더 끈끈한 좀 공동체적인 그런 뭔가 뉘앙스 약간 이런 느낌이 또 풍겨가지고 이것도 횡성군 집회만의 또 매력이 있구나. 또 원주는 원주만의 매력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광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의 어쨌든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이번 원주 광장에서는 또 그것이 충분히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조금 한계 지점, 아쉬운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주의 광장이니까 원주의 의제를 다뤘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어려운 문제죠. 네, 뭐 제가 능력이 부족.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뭐 근데 이게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뭔가 특정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게 좀 고질적인 이제 뭐 거악이 나타났을 때 어떤 싸우는 전선에서는 항상 이제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잠깐 미뤄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 일단 그 거악을 물리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전형적인 또 하나의 또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서울의 광장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상행동 쪽에서 이제 광장을 할 때 어쨌든 1,700여 개의 단위가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발언을 하거나 어쨌든 뭔가 공연자를 섭외하거나 이럴 때 그런 걸 다 조율을 했잖아요. 다양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 또 성소수자, 장애인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다채롭게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이 됐던 건데 지역은 사실 그게 어렵죠. 근데 조직된 단위의 규모도 다르고 사실은.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 나오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또 지역에서의 목소리로 들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단기간에 사실 그거를 뭐 당장 조직해내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오히려 원주는 이 아카데미의 친구들이라든지 민주노총이 그동안 활동해온 또 이런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또 광장을 열 수 있었다고 또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정도 목소리가 그나마라도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발언자 섭외하는 게 되게 어려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발언자 섭외가 좀 어려워서 이제 한 12월, 1월 이렇게까지는 사전 섭외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좀 떨어지니까 현장 섭외 중심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역이라서 다양성 담보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단순히 이거를 지역은 작으니까 서울에 비해서 뭐 인구가 작으니까 이런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지역 운동을 좀 더 다양성을 담보하는 지역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서울의 성소수자들이나 이렇게 당사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청년 여성들이 더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사실 거기 서울도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연간에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퀴어를 의제로 활동해온 단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다져져 온 것들이 이제 더 증폭을 한 거고 여성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기반들이 우리 원주에서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어떤 지역의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운동을 지역 운동을 좀 다시 구성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긴 했죠. 맞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광장이 남긴 숙제 중 하나다 또 느끼신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조직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광장이 열렸다고 다 나오길 바라는 것도 사실은 좀 지나친 기대이고 그 불가능한 일을 사실 꿈꾸는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광장을 통해서 느낀 숙제 받아야 하는 숙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다양성 있는 조직들도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다음 광장을 또 그러니까 좌우하겠죠. 그러니까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나온 2030 여성들 그러니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30 여성들도 뭐 특정한 조직이나 뭐 그런데 멤버십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여성 운동이 쭉 펼쳐지면서 미투 운동이라던가 강남역 살해 사건 이후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의 움직임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가해진 탄압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활동들. 어떤 대중적 활동들 이 계속 씨앗을 뿌려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된다라고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거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조직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조직된 것들은 기본이고 조직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씨앗들이 뿌려지니까 그건 기본이고 이제 서울이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지역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 어쩌면은 이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이 이제 터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런
현장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안정감도 각자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주에는 그러니까 그런 씨앗들이 또 털을 충분히 또 만들어주지 못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 광장에 나가서 마음껏 나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갖게 되어서 그런 다양성의 목소리들이 좀 덜 담겼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장벽이 됐을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냥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장 그냥 지금 광장을 딱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평소부터 그것을 씨앗을 뿌려서 다 다져와야 하는 것이다라는. 맞아요. 것을 어쩌면 우리의 그냥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엔 그런 운동과 함께 가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 삶의 문화로서 얼마나 이 지역에 이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냐.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집회 이제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게 먼저지 뭔가 지역 이슈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나한테 급한 건 그리고 내가 나의 최애 우선순위인데. 내가 광장에 나오게 된 이유는 내가 겪은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4달 동안 원주 집회 광장이 정말 많이 변화됐다고 느끼는 건 초반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카데미의 친구들 너무 아카데미 얘기만 해. 너네는 너무 그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아카데미의 친구들인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줬고 아카데미의 친구들도 저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었더라면 이 광장에 지금 없었을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때 감동의 정도가 다르고 사람들이 듣고 수용하는 그 느낌? 어떤 교감 이런 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4달 동안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조금의 변화들 조금의 어떤 생각의 전환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라는 것들을 체감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어떤 중앙이나 서울에서 내려오는 의제들대로 우리도 해보자라고 했겠죠. 근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지 같은 시민단체들과 어떤 부딪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광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정말 터놓고 꺼낼 수 있는 광장이 돼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사실 뒷전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하나의 이야기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동력을 더 갖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런 태도야말로 동력을 더 깎아먹는 거죠. 잠재적인 동지들을 더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어떻게든 집회 전국에서는 결국엔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큰 동력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원주에서도 어쨌든 비슷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안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20여 개가 넘는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뭐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평소라면 이 단체들이 다 하나로 한 마음 한뜻 모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간신히 모였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뭐 말 못할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러니까 차별 없는 광장을 만들자고 했을 때 서울에서도 사실 뭐 그런 비슷한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원주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심하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20명만 모여도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그렇죠. 네,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뭐 점심 메뉴는 양보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그쵸.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건 뭐 언젠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 나오질 못하고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 두 분의 지금 표정만 봐도 할말하니라는 생각을 바로 좀 엿보게 그런 어려움 되네요. 속에서도 이 122일 동안 네. 네. 어쨌든 차별 없는 광장, 나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 위한
정말 노력들을 120일간 해왔었고 실제로 그것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또 목격을 하게 됐다. 맞아요. 숙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또 성과라고 볼 수도 있네요. 이게 원주사의 어쨌든 또 변화를 추동해 낸 거니까요. 일정 부분. 요 얘기도 해보죠. 아까 저 은지 대표님 어쨌든 또 감동을 또 잘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수많은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발언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원주의 광장에서 나온 것 중에. 저 많이 울었어요. 발언 발언 들으면서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네. 저기 돈만 없는 영화인. 네. 저거 깃발 들고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원주 집회. 원주에도 깃발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재밌는 거 진짜 많았어요. 그 피크민 뭐지? 씨앗 모종 심기 모임 뭐 이런 그분 있었고 뭐 돈만 없는 뭐 영화인 뭐 그리고 되게 정말 귀엽고 크고 작고 알록달록하고 예쁜 깃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죠? 기억에 남는 발언이 그중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어떤 영화계의 이슈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정말 그 예산삭감 문제들이라든지 본인이 처한 이야기들을 활짝 웃으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그 한 명 한 명의 발언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뭔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같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부장님이 이제 항상 기조 발언을 하셨었는데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의 조한경 지부장님. 한번 나오셔야겠네. 그때 이제 정말 강력하게 이 광장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어떤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튼 그런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여기 동부노빌리티에서 거의 마지막쯤에 집회를 할 때 그 발언도 발언이었는데 그 민중가요 뭐죠? 함께 가요. 함께 가자 우리 길. 함께 가자 맞아요. 우리 길을 불렀었죠. 이렇게 다 같이 불렀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부르면서 또 울었어요. 여기저기서 오늘 눈물 훔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때는 진짜. 네. 그래서 뭐 죄송해요. 명확하게 막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두 분 정도가 기억이 나는 것 아니 같아요. 이렇게 꼽아 주시니까 네, 오히려 네. 워낙 많은 발언들 속에서 또 네. 이렇게 가지화된 그런 것들이 또 기억이 딱 와닿아 꽂히는 거예요. 네. 이건 감정적으로 박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오히려 맞아요.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그 감정의 잔상을 또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경 차장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발언 이런 거 있으실까요? 사실 질문하는 사실 또 바빠서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 머리가 않아요. 하얘져가지고 어. 뭐 저는 뭐 발언보다는 이제 사람들 얼굴이 많이 이 얘기 흥미로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너무 프로 지금 진행자 같은 모먼트였었던 너무 건데요. 부담드렸다. 이렇게 잘 이끌어내시네요. 조금 이제 완화하고 표정들이 좀 어떠셨나요? 대체로 봤을 때. 네. 표정들이 뭐 표정들은 그때 뭐 다들 다채로웠죠. 다채로웠는데 이제 얼굴이라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번에 사실 맘카페 파랑맘에서도 자주 나오셨는데 이제 매번 이거 그 깃발을 이렇게 네. 망토처럼 이렇게 들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깃발을 가지고 오시기도 파란색. 하고 네. 이렇게 되게 자주 나오셨고 저희 천막 쳤을 때도 계속 나오셨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핫팩이나 뭐 바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항상 후원하면은 또 파랑맘이 계시더라고 명단에. 그래서 파랑맘이 참 그 대표님 맞나? 그럼 어쨌든 성함을 말해도 되나요? 어쨌든 파랑맘을 대표하시는 또 활동가분이 좀 오셔가지고 기억에 남고 또 전 또
마마무 팬님. 응원봉을 항상 갖고 계시던. 무 모양 그 응원봉을 항상 들고 맞아요. 나오시고 맞아. 마지막까지 개근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상황실 대표자 회의에도 참여를 한번 맞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회의에도 그 참여하시고. 정리까지 다 같이 하고 맞지. 가시고 농성장 정리도 하고 뭐. 되게 내가 이 어떤 주인 의식이 좀 생기었던 것 같아요. 요 집회를 함께 했고, 해왔다.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음. 짐 정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또 그 얘기를 안 했네. 우리 천막도 쳤었잖아요. 저 아, 그렇지. 공공에서. 천막 그것도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야, 천막-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때 왜 쳤지? 언제 쳤더라? 3월 또 이게 선곡일이 안 잡히니까. 네. 3월 중순 지나가도 네. 이게 안 잡히니까 이거는 이제 석방되고 막 그러니까. 끝장이다. 이거 진짜 만약에 그때 석방까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석방까지 돼가지고 약간 그때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선곡일 빨리 안 잡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이 맘대로 군대를 동원해도 무방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맘대로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뭘 더 해야 되지? 근데 이미 집회 매주 하고 있고 매주 서울 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피켓팅 하고 있고 뭘 더 해야 되지? 하다가 천막을 하나 쳐야겠다. 천막이라도 맞아. 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천막을 치기로 한 거였죠. 그것도 또 본능적으로 일단 하자. 그래서 단계적인 투쟁의 스텝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할- 정말 할 치고 건 싶지 하죠. 않았고요. 그게 그 주가 이제 웬만하면, 진짜 그 금요일에 그 며칠이었지? 아무튼 3월 중순에 어느 금요일에 선곡일이 잡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주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돼도 선곡일 발표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주도 넘어가고 다음 주로 넘어가고 4월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거 더 이상은 4월로 넘어가면은 그때 더 뭐 미뤄질 수도 그때 뭐 있구나. 5대 3 얘기 나오고 네, 그럴 때니까. 맞아요. 한참. 그래가지고 이거 천막이라도 쳐야 된다. 그때 그쳤죠. 불에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하니까 진짜 네. 절박한 마음에서 또 했던 거고 그 천막도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파면의 순간도 그 천막에서 함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파면 얘기를 잠깐 뭐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은 4월 4일 파면 딱 됐을 때 그 순간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끝났다.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 드디어 일단은 이 파란 천막을 접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진짜 힘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업무하고 뭐 그렇죠. 이래저래 막 회의도 많고 이래서 자주 못 가긴 했는데 거기 이제 지킴이 하셨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계속 계셨어요. 한나절 반나절 막 계속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계셨던 적이 조금 있었어서 아마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잠깐 반짝 되게 추웠어요 그때. 올 3월 유독 더 겨울이 길었죠. 그래서 네. 막 기름 난로 막 가지고 오시고 전기 이제 막 간이 전기 막 이렇게 가져오시고 막 그래서 좀 버텼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바람이 또 엄청 불어 막 뚜껑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 저도 천막에 있는데 뭐 들썩들썩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그랬었었고 화면 됐을 때는 그거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주실 아니요. 거고 아무튼 네. 그때 분위기는 일단 작은 모니터를 다 같이 봤는데 좀 길었어요. 한 30분 정도. 저거 선기 TV. 네네. TV. TV. TV 모니터 얘기? 말고 모니터 TV. 말고. TV. TV를 떼서 가져오셨죠? 아니 모니터보단 좀 더 크단 얘기죠. 작은 모니터 굳이 TV 모니터를 왜 구분하시지 했는데 그걸 어필하고 작은 모니터라길래. 나름 그래도 TV. 그렇죠. 작은 모니터면 예전에 70, 80년대 우리 칼라 TV 나오는 거 나 근데 마을에 모여서 보는 근데 것처럼. 그 얘기 하긴 했어요. 약간 마을의 이장님 댁에서 마을에 가 모여가지고 다 이장님 댁에 다 같이 흑백 TV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TV 귀하던 시절에. 도순. 맞아요. 그랬는데 되게 길었어요. 저 문양배 성공문이. 재판관이 읽는 시간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읽고
또 넘어가 또 조금 읽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뒤에서 리액션이 순간순간마다. 맞아. 아니, 중간중간에 순간마다 약간 이게 내용이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채팅창으로 읽었던 그쵸. 거를 실시간 음성적으로 듣고 그쵸. 계셨던 거구나. 그리고 방청객이 맞아 이러고 그치 하다가 야. 거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간의 어떤 고생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쫙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왔겠죠. 그래서 많이들 울으셨고 그 파면을 선고한다 딱 했을 때 진짜 월드컵 같았어요. 정말 다 박수 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뭐 그 MBC 뉴스에도 나왔지만 함성이 터져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도 이후의 걱정도 되지만 당장 어쨌든 파면 선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시름 놓게 됐었던 그 순간만큼은 그랬었죠. 정말 그럴 수밖에 그 없었을 것 같고. 순간만큼은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재경 차장님은 그날 뭐 마이크 잡고 사자후를 뭐 외치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아니 그것도 전 어. 되게 감동이었던 게 발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호선창을 안 하거든요. 이제 다른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보통 재경 차장님은. 근데 네. 그날 갑자기 마이크 들고 뭐라 그랬죠? 승리했다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예, 원주 시민 저도 잘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맞아요. 멘트를 멋있게 또 그래서 하셨다고. 되게 아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감동이었어요. 그래요? 왜 마이크 잡으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제 잡으면 뭐가 평소 안 잡으시다가 또 그게 불현듯.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니까 기자회견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현수막 맞춰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면 선고가 끝나면 기자회견 하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좀 장내 정리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뭔가 그냥 여러분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저도 고향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마이크를 대고 차분하게 이제 기자회견 대열로 정리해 주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시민이 승리했다 뭐 이런 거 한 맞아. 거죠. 맞아. 야,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거 하고. 그게 엄청 근데 임팩트가 강하게 그렇군요. 나왔군요. 그래서 재경 동지가 다른 데서도 그냥 이렇게 좀 발언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맞아요.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죠. 많이 좀 보여주세요. 아니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 잘해서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모로 오늘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화면 순간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TV. TV에 얽힌 또 사연? 네. 그게 이제 사실 그 전날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고 이제 전날 이렇게 있었고 원래 다 같이 보자 이렇게 공지가 나왔었잖아요. 뭐 일단 뭐 그날은 이제 보고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부 내에서는 확실히 파면된다는 의견들이었지만 저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 현수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면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원주 시민의 입장 기자회견이에요.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도록. 이야, 세심하게 그걸 또.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됐는데 승리 뭐 기자회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근데 현수막을 2장 맞추기에는 돈이 아깝고 그래서 법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고에 아껴야죠. 따른 선고에 따른 원주 시민의 입장 기자회견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생중계를 같이 그 광장에서 모여서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모 당에서 모 정당에서 이제 네. 그 대형 방송차 있잖아요. 오. LED 차량. 그 정도 있으려면 재력이 상당한 정당일 것 같은데. 아무튼. 네. LED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주기로 해서 당일 아침에 이제 그거를 대고 이제 그걸로 다 같이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로 소통하시던 분이 그날 이제 9시 반이었나 10시였나 그때 전화가 와서 11시가 사실 그 파면 선고한 시간이었는데. 당일에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어렵게 됐다. 그 차량들이 다 어디 갔다. 그러니까 회수를 했다.
회수를 했다.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차량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 랩핑이 싹 돼 있었는데 혹시 이게 흥분된 상황에서 그 차량이 공격을 받거나 파손의 워낙 우려가 또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극우들의 중동 폭력 사태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극우에서 어떤 물리적 폭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전국에서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10시 반에 이제 모여서 보기로 했고 근데 그날 제가 부랴부랴 어떻게든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아침에 갔더니 그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뵙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몇 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알아본 걸 수도 있는데 처음 뵙는 시민분이 그 MBC에서 여기 오면은 생중계를 한다더라.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보고 그냥 찾아오신 거잖아요. MBC 뉴스를 보고 이제 운동본부 스케줄을 아시고 이제 생중계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건데 뭐 TV도 없이 각자 모여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봐라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싶어가지고 실무자 진짜 멘붕 오는 순간이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행사 진짜 1시간 전에 집에 가가지고 집에 거실에 있던 TV를 아까 그 모니터가 아니라 TV라고 강조해서 바로 가신 이유가 재경 동지 자택에서 공시형보다 저희 집 거실에 있던 TV를 감도가 달라요. 모니터를 들고 오는 거 그렇지. TV를 뺏어오는 들고 오는 거는 톱박스 다 해제하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정부 선 가져오고 셋톱박스에서 HDMI 빼가지고 그걸 집에 TV, 가서 끝까지 고생이었네. 진짜. 가져와가지고 이제 깔아가지고 본 거였죠. 덕분에 우리가 본 그 그림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어. 모두가 그 정말 월드컵 때처럼 환호하는 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또 의외로 사람이 좀 많이 왔어. 맞아요. 많이 왔어요. 뭐그 보니까 많이 한 60 정도는 온 것 같은데. 오. 예. 아니 사실 저도 그날 저희 아버지가 원주에 오셔가지고 그 잠깐 병원에 들렸다가 이제 그 선거를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거기를 가시라고 했는데 또 저처럼 약간 좀 낯을 많이 가리셔서 차마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원주 시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시민분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뒤에 자전거를 세우고 끝까지 보고 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근데 약간 많았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셨던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정말 뒤에 배경에는 정말 재경 실무자의 동지의 임기응변이 있었다. 네. 실무자의 뭐, 가정집에서 제 TV를 공수해.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네. 그 그림이 참 웃겼죠. 저희 집 거실 TV를 그 5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진짜 이장님 댁 TV도 맞아요. 보는 게 참 웃겼죠. 예. 야, 이 어떻게 보면 원주 광장의 독특한 그림을 또 하나 우연치 않게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거 같아요. 이제 텐트 철수하고 TV 이렇게 또 분리하는데 거기 이제 뒤에 살짝 고양이 털이 이렇게 이런 디테일까지. 붙어 있는데 야 진짜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들고 올 생각을 다 했을까. 야. 그거는 진짜 인생에 두고두고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정말 TV 뜯어온 거 생일날 계엄 터지고 여러모로 여러모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긴 생일이 그때 끝나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멈춰있던 시간이 끝나서. 그렇네요. 예.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줬어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비로소 맘 편히 축하하고 마무리할 수 이제야 있겠다. 생일 축하. 뭐 생일도 생일이지만 진짜 근데 확실히 이게 계엄 상태에서 12월 3일 날 이후로 쭉 이렇게 오니까 한 해가 끝났다는 감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땡땡 종소리 뭐지? 제 종소리. 제야의 카운트다운. 종소리도 듣고 그렇죠. 그 연말 시상식 밤새 TV 좀 보고 맞아. 치킨 시켜 먹고 그게 루틴인데 당연한. 그렇게 넘어가고 새해 뭐 일어나면은 해돋이도 보고 뭐 맞아. 이런 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4월까지 되게 25년의 감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4월 4일에 그냥 진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 이제야 뭐 일이 손에 잡히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날씨도 좀 이 겨울이 좀 길게 이어진 날씨도 안 느낌도 도와줬었거든요. 들어가지고 그걸 그래서 신기하게 선거 다음 날부터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얄미워 진짜. 이게 뭐야?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도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부터 기후도 알았던 거야. 이제 하늘을 시작해 봐야지 이러면서. 어쨌든 뭐 봄이 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파면 넘어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 파면이 됐어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파면 너머의 사회 대기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큰 단위의 사회대격은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뭐 중앙 뭐 네. 맨날 언론에서도 나오고 뭐 중앙의 사회운동 단체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좀 원주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죠. 지역에서의 사회대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민주노총이 늘상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회대기업과 관련한 활동들은 투쟁도 그렇고 아카데미의 친구들도 어쨌든 이 활동을 그런 방면으로 지금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잖아요. 특히 아카데미 극장 보존운동과 철거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역은 뭐부터 해야 되냐, 뭘 해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또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 잘 올라오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 있으십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이제 탄핵을 하고 파면을 하면서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 바꾸면은 진짜 정권 교체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다. 라고 아직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겪어봤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 결국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아래에서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역으로 보더라도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주 광장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어요. 그 원강수 주민 소환 추진하자 나왔잖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물론 중요합니다. 주민 소환 추진하는 거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단체장을 뽑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것만으로 또 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 대격의 전부가 아닌 당연히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단체장만 바꾼다고 과연 원주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각자의 그냥 집중하고 싶은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깝게 본다면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역점적으로 두고 싶은 의제, 아친이 생각하는 의제 그런 걸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민주노총의 인가를 받고 나온 건 아니라서 이 네, 조직의 민주노- 방침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시면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의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원강수 이번에 윤석열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 들어가는 과정하고 겹쳐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강수가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과정. 오버랩 되네요. 네, 그 사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한참 막고 있을 때 2023년 8월 8일에 네. 그 극장에서 8월 대치할 때 8일, 1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했죠. 네, 8월 원주시청에다가 29일. 방송을 해가지고 남자 공무원들 민방위복 입고 다 나와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도 좀 어느 정도 적용된 얘기가 아닌가. 그냥 시장이 어떤 공무원들을 그냥 민방위복 입고 나오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공직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에게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대통령제라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까라면 까는 문화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거부터가 조직의 내부 문화 자체가 민주적이지가 않은데 지금 원주시 정부 내부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원주시 정부의 행정이 민주적이길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그 상징적인 장면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의 그 개헌과 오버랩인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리틀 윤석열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거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 잘 네. 지적을 해주시면 저도 이 파면 이후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그 발표문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공권력을 국민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국민에 대하여 쓴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항상 그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원광수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공권력을 시민에 대하여 그걸 사용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윤석열이 한 행위는 당연히 이런 비상식적이고 당연히 파면당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바꿔서 생각했을 때 지역에도 똑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지역 의제를 얘기할 때 문제 의식을 일단 거기서부터 가져야 하는 거고 아치는 할 말이 많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떠십니까 이 지역의 그동안의 이 민주주의 풍토나 이런 걸 봤을 때 뭐라 너무 많이 근데 말씀 또 맞아요. 해주셨고 일전에도 근데 뭐 아치는 당연히 문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떤 커먼즈적 가치를 수호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느낀 바가 많아요. 근데 1년의 이런 과정들 4개월 동안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차이라는 게 뭘까? 차이. 그리고 어떤 그 정말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또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좁혀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젠더의 이슈에 있어서도 뭔가 경험이나 뭐 세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과 어떤 이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광장 안에서도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세상 파면 너머에 그런 것들을 좀 간극을 좁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도 있고 제가 이제 SNS에도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짤막짤막한 거를 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굉장히 옳은 발언들 정말 그래 이게 맞지라고 생각되는 말을 누군가가 이렇게 한 거를 봤는데 댓글이 그냥 다 얘 자파네. 전형적인 그런 얘는 그쪽이네. 그냥 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말과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댓글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지 참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방법이 없다. 계속 어떤 공론장을 열고 그리고 어떤 계속 배움의 장을 열어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누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치인들이 해야 될 과제도 그런 데에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그런 공동체적 가치들을 조금 더 이렇게 위에 두고 좀 활동들을 해나가야겠구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차이를 좀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 사실은 아카데미 극장이 그 철거되는 과정 역시도 그것이 한 단면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굉장히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행정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정도로까지 입장이 갈릴 사안이 아닌데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찬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이것은 뭐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안 돼.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인 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불통과 졸속으로 강행하는 태도, 그것이 정말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낳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말씀하신 사안까지도 다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으로 되게 그런 얘기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얘기를 또 짚어주셔가지고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렵네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재영 차장님께 마이크를 여기서 드리면은 좀 저는 제일 통찰해 주실 수 어려웠던 있을까요? 지점이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진짜 고민이 되네요. 네. 앞으로 지역의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맞아요. 이거 꼭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화면이 되더라도 다음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파면이 되든 뭐 잘 하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근데 막막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제가 의회 중심적으로 뭐 정치인을 따로 타자해서 사고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정치권이 굉장히 또 그것을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면 이후로 또 어떤 극우 집회가 우려가 됐지만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위 말해서 그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시그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이 적극적으로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소위 말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이렇게 가면은 또 그런 준동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또 등장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겠다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들이 또 형성돼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주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도 그런 편가르기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혐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왔었고 사실 지금 한국 사회 뿌리푼 이런 혐오들 뭐 중국인에 대한 혐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음모론들 이런 것들도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정치권들이 결탁을 해서 계속 유포해왔던 것이 이번에 또 터진 거잖아요. 내란을 통해서 대통령마저도 그런 음모론에 유튜브를 보고 심취를 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이런 걸 어쨌든 우리가 바꿔나가는 과정 제가 뭐 너무 이
의회 환원주의, 정치 환원주의로 갈까 우려되긴 하는데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나이브한 결론으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이 다 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정치권이라든지 물론 뭐 우리가 당연히 정치인을 뽑는 것도 우리 역할이고 그렇죠. 그런 정치인을 육성하고 또 감시 견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점 지속적인 그런 걸 또 함께 강조를 하고요. 그게 그 위에서 아래 온다면 우리는 지역에서 그 밑에서 그런 힘들을 또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게끔 받쳐내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그게 가장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의 선을 또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단절되면서 극도로 의견이 갈리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 파면되는 과정에서의 발표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이 나진 건데 그것도 갈리는 거 없이 만장일치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어느 순간 좀 옅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그런 공동의 선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그 차이들을 좁혀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좌파분들이 듣기엔 좀 그러겠죠. 어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또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헌법과 시스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도 지금 또 중요한 네. 과제다. 뭐 또 사회 대개혁 속에서는 또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재영 차장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이든 원광수든 이제 이 사람들을 낳은 사회가 있는 건데 저는 단편적으로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데가 스카이데일리라는 데잖아요. 근데 스카이데일리라는 이제 일종의 신문사라고 해야 되나? 그 신문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굉장히 수사를 많이 받고 있죠. 어쨌든 거기 원래 회사가 뭐냐면은 그 강남 부동산 정보지 같은 거였어요. 강남의 어떤 부동산 그 중개업소들끼리 돌려보는 어떤 부동산 정보지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부정선거론을 이렇게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회 전반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그 되게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것 그리고 다양성은 당연히 이제 인권이나 다양성들이 무시되는 풍토 그리고 이제 인간을 계속 기능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이런 풍토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기존의 상식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그것이 마치 상식인 양 그러니까 얼마 버는지가 중요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상식처럼 돼버린 사회가 사실 윤석열이나 원광수를 대통령과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역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온 기간 동안에는 지역을 항상 생각했던 거는 지역 안에서야말로 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하는 민주주의나 이런 건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 대면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의제들을 관통하는 어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지역운동, 다양성을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의 활동의 초점은 어쨌든 더 많은 민주주의에 맞춰줘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 뭐 파면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뭘 하자 이것도 민주노총은 늘 투쟁을 해왔고 투쟁 현장은 언제나 있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관심이 없었거나 보지 못했거나 이랬을 뿐이지 언제나 그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거고 그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카데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만 우리가 파면 너머에는 좀 더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될 수도 있고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아유, 들어요. 다들 알아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전에는 또 이게 어떤 투표, 뭔가 지도자를 뽑는 데서 딱 우리의 행동을 멈췄다면은 이제는 그걸 또 삶의 영역 전반으로 또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보면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여간 내란 때문에 좀 민주노총도 그렇고 아침도 그렇고 해야 할 일들을 좀 미루게 됐잖아요. 어쨌든 이게 참 그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뭐 홍보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는 이런 활동 좀 펼쳐 나가겠다.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뭐 로드맵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아침도 마찬가지로 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죠. 뭐 어쨌든 저희는 그 바쁜 와중에 12월에 또 송년회도 하고 지난 3월에 이제 저희 민주노총은 이제 매년마다 정기 대의원 대회를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데 25년도 사업 계획도 어쨌든 확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노동공제회라는 거를 지역에서 새롭게 좀 조직을 해보려고. 노동공제회. 노동공제회가 뭐냐면은 이제 노동조합조차도 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당, 편의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노동자지만 노동조합은 사실 교섭을 할 때 모여 앉아서 사장님하고 협상을 할 때 어떤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가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들은 사실 협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주가 워낙 영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영세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악질적으로 그냥 안 주더라도 노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폐업하고 딴 데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상 강원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그런 단순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공제회라는 걸 좀 조직을 해서 노동자들이 서로 상호 자조하면서 좀 서로 간의 생활에 도움도 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새로운 걸 시작을 해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제회 혹시 듣고 좀 관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공제회 안에서는? 예, 공제회는 이제 그 이름에서 나오는 공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회비를 일단 모으고요. 회비를 통해서 좀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 돈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다는 의미인데 자조한다는 의미인데 그 돈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저임금 비정규 이런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큰 돈 갑자기 들어갈 때거든요. 목돈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이사를 가야 돼. 포장 이사가 요새 150, 200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올라가고 있죠. 예. 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카드론이나 이런 걸 쓰면은 이자가 막 20%씩 해서 손 떨려, 손 떨려. 그런 상황이 힘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모아놨던 돈으로 뭐 3, 4%대 저리로 이제 긴급 생활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명절에 이렇게 그래도 손에 뭔가 들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집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를 같이 나눠보고 명절 선물 그리고 뭐 생일 선물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약간 이런 공제 품목을 이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동자로서 알아야 되는 어떤 노동 인권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그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그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으로 가기 거의 전 단계에 가깝다 그런 역할들을 그걸 좀 소화하는 거 아닌가요? 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쭉 그 크게 모으는데 그 중에서 뭐 혹시나 예를 들면은 여기 모였는데 너도 거기 일해, 너도 거기 일해 이렇게 만나면은 거기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생각에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어디 식당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노조하기가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공제, 자조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들도 자기 요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장한테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도 비슷한 처지인 경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달라고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겠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생활임금을 좀 제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어떤 요구들을 공통의 요구들을 모아서 요구하는 어떤 고전적인 용어로는 투쟁사업, 투쟁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노동인권 그런 기본 교육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공제 품목 운용해서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품목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한 크게 세 축으로 해서 좀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어쨌든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시거나 또는 뭐 이게
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뭐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신가요? 네네 충분히? 그럼요. 그럼 그런 노동하시는 분들, 분들은 네. 어쩌면 노조에 가입하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 네, 영세사업장과 네, 네, 프리랜서 분들은 네, 네, 네. 충분히 좀 관심이 갈 만한 그럼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노동공제. 노동자들의 공동체. 나중에 혹시 이거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해보는 시간 오.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업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이게 쉴 시간이 있으세요? 이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요 사업 하더라도 공제 하나가 아니라 그 공제 안에 무수히 맞아요. 많은 지금 사업들이 근데 있는데 그 세 축의 안에도 회사들이 1년 많을 내내 거고. 성수기라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정세적으로 성수기를 안 만들어 줄 때는 셀프로 성수기를 만드는. 업무로서. 어쨌든 하반기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예, 또 하반기 예, 본격화된 노동 예, 공직도 예. 기대를 해보겠고요. 뭐 은지 대표님도 그렇고 뭐 아카데미 친구들은 좀 어떤 사업이랄까요? 뭐 의제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저희도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음.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실 아친들이 다양한 이제 직업군,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명확하게 이렇게 의제를 쫙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좀 이렇게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해볼 프로그램들은 이제 정치 학교, 정치 강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 실험실이라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이렇게 소규모 단체들을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고 뭐 환경이나 뭐 여성이나 뭐 문화예술이나 뭐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도출해보는 그런 실험실도 있고 공론장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된 거는 지금 우리 다음 정치라는 지우다정.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요 얘기하고 홍보도 싶어가지고 해주셨는데.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우리 다음 정치. 그래서 뭐 파면 이후의 세계. 이후의 네. 세계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또 나와서 나누려면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첫 회가 이제 건기면영 작가님 선생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 촛불에서 응원봉으로라는 주제였고 공교롭게도 4월 5일이었어요. 맞아요. 다음 날. 네. 이보다 나를 잘 알겠다. 어떻게 알고 잡으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게 사실 고민이 많았잖아요. 언제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니 나는 그때 4월 5일 하면 늦는다. 오히려 3월 중순이면 파면이 될 건데 4월 5일이면 다 짜게 식는다 이랬는데 맞아. 어떻게 날짜가 파면 다음 날로 이렇게 딱 됐지. 어떤 날보다 따끈따끈하게 맞아요. 뜨겁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성이 또 광장에서 어떤 또 그동안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정리를 맞아요. 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되게 저도 이제 남태령의 그 향연님이 그 남태령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전장현 시위까지 이어졌다,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벌 시민이라고 막 말벌 표현을 하셨던 시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렇게 의제마다 이렇게 함께 가가지고 연대를 하는. 네. 저는 그게 되게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내일 모레죠. 이번 주 토요일 19일 그렇죠. 저희 또 방송 나가는 날입니다. 딱 네. 토요일. 네. 지역 정치에 대해서 이제 김은희 선생님이 에코페미니즘 달과 달과 나무? 나무? 네. 이거 잘못 말하면 안 아니, 되잖아요. 책이 지금 좀 바뀌신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 선생님께서 또 강연을 해주시고 매달 진행이 되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4개의 프로그램이 남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도 있고 정치하는 엄마들도 초대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많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친이 뭔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뭐 지역에 이런저런 뭐 그래서 윤태본에 같이 합류한 것도 있고 치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에도 또 함께 하고 있고 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이제 투어도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원도심 도보 투어. 그래서 그 ABC 도로를 좀 걸어보면서 또 오래된 또 건물들 우리가 미처 이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들을 좀 탐방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캔노치 감상회 감상회. 네. 있고 내일이네요. 캔노치. 그렇죠. 방송 날짜는 어제입니다. 네. 어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다니엘 저희도 정말 한번 블레이크. 소개했었는데 그런 많이 그런 참여. 시간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좀 잘 모이고 그런 어떤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사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 좋아요. 문화도시에서 했던 그런 어쨌든 시민들을 좀 바깥으로 끌고 나오고 시민 주도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아친들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그런 데 영향이 있으면 어떤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이룬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극장 탐험대가 생겼어요. 극장 탐험대. 요거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8월인가 9월까지 전국에 있는 이제 이런 예술 극장들을 좀 탐방하는 극추위 극장 추진위원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매달 말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에무시네마를 갔었고 그때도 근데 에무시네마 탐방 가고 나서 서울 집회 갔잖아요. 바로 가셨어요. 마침 토요일이어서 저도 탐험대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에무시네마 갔다가 바로 옆에 광화문에 집회. 그때도 한창일 때였고 나 막바지예요.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부산에 있는 모퉁이 극장, 모퉁이 극장 가보고 뭐 신영극장, 뭐 광주극장, 뭐 오호시네마, 극장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지역의 극장을 만들려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만의 극장을 또 상상해 보려면 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극장 탐험대를 올해 1년 동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카데미 친구들은 아카데미 뭐 극장을 지금 복원하자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극장을 지역에 만들자라는 지금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니즈가 또 모여지겠죠? 누군가는 복원을 하자, 누군가는 유수 공간을 재생을 해서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종합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보들은 필요하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공감대를 좀 만들어 보려면 좀 봐야 된다 일단은. 네, 그런 취지에서 극장 탐험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당장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이게 또 준비돼 있는 것과 아닌 것의 또 차이가 훨씬 더 클 테니까. 그건 어쨌든 우리만의 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또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탐험을 다니면서 그리고 파면 너머에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까를 위해서 또 지금 지우다정 정치학교를 지금 운영 중이고 아침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문화도시의 씨앗을 또 다시금 이어받아서 그렇죠. 지역에 다시금 퍼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보내주시려면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네.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셔서 후원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원 친구로 가입해 주세요. 후원 친구로 아카데미 친구들 활동에 또 힘을 보태주시면은 우리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럼요. 여러 가지 또 함께 또 어쨌든 우리 지역의 또 이 사회 대기업을 또 함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얼마나 이제 방송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인데 벌써 1시간 4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구나 맞아요. 생각. 아니 그럼요. 이게 사실은- 122일 동안 이어졌는데. 아니 왜냐면 이재경 차장님 아까 방송 전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다는 거 그것도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약간 반응을 보여줘가지고 걱정을 하셨거든요.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아우, 잘해주셨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긴장되신 거 아니죠? 네, 지금도 심장이 잘 뛰거든요. 심장이 안 뛰면 안 돼. 무슨 말씀? 지금까지 그러시는 건 약간 다 잘해 주셔놓고서 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해요. 노동 얘기로는 다음에 따로 한번 또 오, 오늘은 내주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얘기하느라고 윤석열에도 집중을 했는데. 근데 사실 윤석열 얘기도 할 말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들 네. 대선 때 뭐 하세요? 제- 바쁘세요 좀? 대선 때 네. 여기 생중계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라이브 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전 있어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 네. 라이브 보려고 했는데 뭐 보세요. 직접 라이브 하세요. 저희가 곧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실컷 윤석열 얘기, 노동에 대한 얘기 할 수 예, 있지 예, 않을까 예. 싶은 생각. 네, 은지 대표님도 지난번 총선 때도 아니 우리가 좀 일상적인 걸로 모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묵직한 주제로만 모셔야 그러면 돼서. 그 전 타임에 어떻게든 이제 문막 은민으로 한번 저희 아이고 은지 대표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혹시나. 혹시 좋아요. 가능하시다면은 또 은민 해주시면 얘기도 좋을 것 좋고 저는 이제 어쨌든 활동하기 전에 강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노동공대회 얘기도 솔깃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구미가 네. 당기실 분이 많이 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간 최은지의 삶에 네, 대해서 아유 얘기 나눠보는 불러주시면 시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끝으로 뭐 오늘 소감 한번 나눠봐요. 우리 안지럽지만은. 네. 풀뿌리 저널리즘 아니 나 이런 얘기 나올까봐 사실 소감을 안 물어봐요 요새. 아니 나오는 게스트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주의 뉴스룸 두 손을 모으고 듣겠습니다. 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주 자주 모셔야겠어. 네. 아니, 어쨌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은지 대표님도 끝으로 네, 시간 저도 말씀해 주시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떨렸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래도 아니, 어찌됐든 재미있었고 저도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이제 롱패딩 꺼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계엄 이렇게 터지고 나서 아주 두꺼운 겨울 바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4달 내내 되게 잘 입었고 그거를 이렇게 옷장으로 싹 빨아서 넣어놓으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죠. 네. 나중에 원주 민주주의 박물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활동가가 넉 달 동안 투쟁을 화면 바지. 화면 바지로 전시를 해도 굉장히 훌륭한 전시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잘 보관하시길. 잘 보관하고 네. 뭐 겨울에 또 입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또 저도 또 한번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158회 2부 아카데미 친구들의 최은지 대표님 또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의 이재경 사무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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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는 오랜만에 읍면동전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에요. 태장일동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새 아주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쵸. 태장일동과 이동의 묘한 라이벌리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태장일동 홀대론으로 좀 귀결되는 측면도 맞아요.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장동 러버 고승현 고신의 대표가 출연을 합니다. 저희 작년 총선 라이브 때 한번 나와주셔서 맞아요. 좀 네.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서 태장동에 대한 아주 다채로운 또 이야기 썰을 풀어주셨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승현 감독님이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는 모스크바에 가 계세요. 맞아요. 또 이번에 영화 찍으신 게 대박이 나가지고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에 지금 초청이 되셔가지고 내 주변에 이런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여기 나오는 건가 야.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창 지금 모스크바에 계신 사이에 저희는 녹음을 했거든요. 그보다 앞서. 그래서 다음 주 방송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 스타와 함께하는 그러니까요. 원주하는 척. 네. 이 원주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58회 2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